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지난해 말 서울주택의 중위가격이 4억 3천만 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택 중위가격은 주택 매매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격입니다. 집값 높기로 유명한 미국 뉴욕이나 워싱턴 DC와 비슷한 수준이고 일본 도쿄보다도 비싼 겁니다. 이렇게 집값이 비싸다 보니 내 집 마련에 걸리는 시간도 길었습니다. 통계청의 도시가구 연평균 소득이 4,700만 원임을 감안할 때 서울에서 중위가격인 주택을 사려면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9.2년을 모아야 합니다. 일본 도쿄, 미국의 뉴욕, 워싱턴 DC에 비해 최소 3년 이상 더 걸립니다. 세계 주요 도시들과 비교할 때 서울 집값이 결코 낮지 않은 수준인데 소득면에서 뒤지다 보니까 직장만 기간도 그만큼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집 마련이 힘들다 보니 자신이 보유한 주택에서 사는 자가 점유 비율도 다른 국가보다 낮은 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가구 가운데 자신의 집에 사는 가구 비율은 56.8%에 불과해 영국, 미국, 일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산물 유통 현장을 점검하러 나선 이낙연 국무총리가 청탁금지법 개정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 총리는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고 시기는 올해 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내를 목표로 수정을 할 것입니다. 설 대목에는 우리 농축수산인들이 그 실감을 하실 수 있게 시기를 너무 늦추지 않겠습니다. 앞서 지난주 목요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식사비 3만 원을 5만 원으로, 선물 5만 원을 일부 품목에 한해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장관이 10만 원 상향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또 식사비를 올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농축수산물 시장을 살리기 위해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개정은 시간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의견 조정 아직은 안 돼 있지만 농축수산물은 예외로 한다는 것은 거의 컨센서스가 돼 있으니까요. 반면 1년밖에 안 된 법에 섣불리 손을 대면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고 개정 범위에 대해서도 이해 집단마다 차이가 있어 최종안을 확정하기까지 진통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청와대는 사이설이 불거진 이철성 경찰청장의 거취와 관련해 교체할 인사 요인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 청장의 정년이 내년 6월일 상황에서 청장 교체를 고려할 만한 특별한 인사 요인이 없음을 확인한다고 말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종교인 과세 부분은 사실 종교 법인에다가 세금 내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든요. 종교 법인 문제가 아니고 종교 단체로부터 월급을 받는 사람, 이 사람들한테 쉽게 표현해서 일반 똑같은 직장인으로 보고 노동자죠. 네, 노동자로 보고 세금을 내라 이건데 여기에 대한 설왕설래가 계속 있었고 김진표 의원이 또 그거 발의하고 그러면서 뭐 그 법을 발의하진 않았죠. 2년 유예하는 걸 또 발의하고 그러면서 폭탄 맞고 수면 아래로 잠기나 했는데 지금 당장 이제 그대로 두면요. 불과 한 10여일 후에 이 법이 시행이 돼요. 네. 그렇다 보니까 종교인들이 이제 뭐랄까 내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 미션을 누구한테 줬는데 이걸 유예를 못 시키니 직접 나선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신교 단체들이 일부가 종교인 가세는 형평성에 위배된다. 종교 탄압 묵과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긴급 논평 내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서 교회 다니시는 분, 절에 다니시는 분, 성당에 다니시는 분. 너는 저 여러 가지 종교를 두루 섭렵해서 안철수야.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개신교계에서 어그로 끄는 겁니다. 왜냐하면 타이틀이 이래요. 기독교계는 과세 기준이 35가지인데 왜 불교는 2가지밖에 안 되냐.
불공평하다. 볼까요? 기독교계에서 목사님이 받으시는 신도나 교회로부터 받으시는 돈의 목록을 한번 볼까요? 이래요. 생활비, 사례비, 상여금, 격려금, 사택공과금, 이사비, 목회활동비, 전도신방비, 사역지원금, 도서비, 연구비, 휴가수양비, 자녀교육비, 차량유지비 등등등등. 이를테면 이런 거요. 40여 가지가 넘어요. 좀 심하게 말하면 화장실 사용비, 여기에 뒤집어 말하면 모 교회에 가면은 이제 카드 수납도 가능한 시대인데 헌금 면목만 몇십 가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유치원에 들어가면 유치원 입학 감사 헌금 진짜 있어요. 이런 그럼요. 게.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받으시는 종류가 많다 보니 과세 항목도 많은가 보죠? 그럼요. 이게 꼼수예요. 쉽게 얘기하면 종교단체에서 받는 돈이 신을 대행해서 종교활동하는데 사는데 불편 없이 살아라라고 돈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주는데 아니 많이 가져가야 되거든 본인이. 그런데 이거를 하나의 항목으로 받으면 이건 너무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쪼개는 거예요. 돈 받는 항목을. 너무 많이 쪼개내서 40여 가지 막 항목으로 쪼개놓으니까 하나하나를 보면 이게 몇십만 원이야.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어. 아이 학교 보내는데 돈이 드니까 뭐 몇십만 원 인정해 줄 수 있어. 사택 유지비 인정해 줄 수 있어. 뭐 자동차 유지비 인정해 줄 수 있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나로 뭉쳐놓으면 몇천만 원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돈인 거죠. 그렇죠. 네. 이거에 대해서 세무당국이 당신이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으로 가져가는 게 다 당신의 수입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과세할게라고 얘기하니까 차별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불교는 2개냐? 2가지 항목으로 받으니까 2개에다가 과세하는 거거든요. 그럼 기독교도 합쳐서 2개로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형평에 맞는 거예요. 그게 생활비 하면 되겠네.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합시다. 35가지를 하나로 합쳐서 하나로 해줘. 그럼요. 그럼 한 가지만 과세하는 거야. 네,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 이거 없으면 안 돼요? 11조를 없애면 안 돼요? 법으로? 근데 11조뿐만이 아니라 11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무슨 헌금? 네, 헌금이 종류별로 다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못하게 법으로 막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 예를 들어서 교회는 사실은 세금을 내지 않는 법인 같은 거거든. 공익법인에 해당돼요. 그렇죠. 근데 다수의 많은 목사님들은 동네에서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 불우익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감면해 줘야 된다고 봐. 실제로 수입도 얼마 없어. 제가 알고 있기에. 그거는 이제 소득 대비 지출을 계산해서 소득세 계산을 해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진짜 중요한 건 대형교회 목사들이에요. 맞습니다. 예. 최근에 그 조용기 목사만 해도 뭐 퇴직금만 한 500억 이렇게.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뭐 그걸 성금하시는 분들이야 어떤 믿음으로 교회 잘 되라고 내시는 거겠지만 그게 하나님한테 가는 게 아니고 일부 교회 목사들한테 가는 건데 이제 세금을 안 내는 법인이라고 할지라도 거기까지는 사회적으로 이제 다 그건 거드리기 좀 힘들어요. 교회라는 것 자체를. 근데 거기서 월급 받고 생활하는 일종의 월급쟁이 직장인이라고 하면 세금 내야 된다까지 온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건 세대적인 대세고 선진국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 일이에요. 예, 안 하는 나라가 없다시피 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먹고 사니즘에 있어서 마치 신적인 영역에 들어갔던 게 바로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세금도 안 내고 후진국이었죠. 그러면서 논리라고 만들어낸 건 뭐냐? 신자들이 미리 세금 내고 받은 월급으로 낸 거기라 우리는 세금 낼 이유가 없다 이거였다고. 그럼 제 담배 살 때 세금 안 내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네, 월급 받을 때 나 세금 냈으니까. 그것도 논리라고 만들어내서. 근데 지금 이것도 뭐 하지 말라 이거예요. 지금 엄밀히 따지면 이거. 그래서 엊그저께 보수 쪽에 있는 개신교 목사들이 다시 모여서 세무조사를 배제를 시켜주면 종교인 과세를 수용하겠다고 다시 발표했습니다. 지랄 연병들을 하고 있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과세는 필연적으로 나중에 뭔가 불법성이 발견되면 세무조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알아서 내게끔 만들어주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 실제 소득은 10억인데 소득 신고한 걸 보면 1,000만 원이라고 신고하면 당연히 세무조사 들어가죠.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무법천지에서 돈을 모았잖아요. 목사들이, 대형교회 목사들이. 그러니까 그게 지금 밝혀질까봐 두려운 거죠. 맞아요. 그게 두려운 거죠. 세무조사가 제일 무섭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신도들한테 얘기를 좀 할게요. 대형교회. 그러니까 하느님이 말씀하시기를 낮은 데에 임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어렵게 돈 벌어서 정말 힘들게 노동을 해서 번 돈을 11조를 가서 냈더니 그 돈이 악마한테 금잔들을 깔아주고 금마차를 사주고 그러면 이게 하느님이 볼 때 악을 키우는 거잖아요.
천당에 못 가요. 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근데 교회에서 세뇌를 시키기를 11조를 내면 그게 너한테 100배, 1000배로 돌아온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자기 월급의 10분의 1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항상 나오는 예시가 있는데 그 록펠러 있잖아요. 네. 미국에. 이 사람이 11조를 내서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를 정말 모든 교회에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저도 한때 거기에 혹해서 얼마 되지도 않는 월급에서 그렇게 띄어서 낸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내는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잘 압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내가 낸 돈이 어떻게 쓰인지는 알 수 있어요, 신도들이? 모르잖아요. 내 주머니에서 나가면 거기서부터 신경 안 쓴다고 또 교육을 받습니다. 환장하겠다. 신의 영역으로 들어간 돈이기 때문에 그럼요. 그건 따져서도 안 되고 밝힐 필요도 없는 그러니까 거고. 결국은 어떻게 됐든 내가 힘들게 노동을 해서 번 돈을 교회에 갖다 바쳤더니 악마에게 금잔디를 깔아주고 금마차를 사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전혀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천당에 못 간다고요. 그러니까 목사 잘못 만나서 천당 못 간다고 명심하시라고요. 하려면 촛불교회 같은 데 내십시오. 예, 정말 낮은 곳에서 장애인들과 빈민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그런 교회에 헌금을 하면 천당 가요. 저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신도들이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리고 현대 국가 체제에서 세금이라는 것은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 이거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소득이라는 게 어찌됐든 돈을 벌었으면 그 사람이 목사님이건 신부님이건 스님이건을 따지지 않고 수입이 있고 1년에 생활한 지출을 보고 해서 감면 혜택 다 계산해서 많이 벌었으면 세금 내고 적게 벌었으면 환급해주고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국민적 정서에 완전히 좀 심하게 반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 명성교회 부자세서. 그 양반 김하나 목사. 김삼환 목사. 김하나 아들이 네, 아들인데 김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시라고. 이 대형 교회인데 명성교회가 명일동에 있는 자산이 1000억대입니다. 네, 원래는 개척교회처럼 조그맣게 시작을 했다가 지금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세습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는 세습을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인들을 캄다운을 시키죠. 그렇지만 나중에 이 아들을 계열사죠. 명성교회 하남기도처 새노래 명성교회에 담임 목사를 취임을 시킵니다. 그런 후에 명성교회와 이 새노래 명성교회를 합병을 합니다. 이거 이건희한테 배웠는데? M&A네. 그러면서 아버지 김삼환이 담임 목사에서 퇴임을 하죠. 그러면 두 교회가 합병이 됐는데 이 명성교회의 담임 목사인 아버지가 퇴임을 했으므로 아들이 담임 목사로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이건희한테 배운 거 맞아요. 그리고 이름이 하나가 뭐니 부를 때 기 하나님밖에 더 되냐고 이게 지금 일부러 그렇게 진 거지. 분리라고 졌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뭐가 논란이냐면 이게 이제 세습 과정에도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명성교회가 예수교 장로회 총회 소속이에요. 이게 총회 헌법이에요. 이게 하나님 헌법 2조 28조 6항에 위임 목사의 담임 목사 또는 징병인 아래 각호에 위임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 목사를 배우자나 직계 종비속에 위임할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법의 원칙에. 그러니까 이게 교회 세습이 아니라 합병으로 이루어진 결과이기 네, 때문에 이걸 만든 거지. 네,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분열이 일어나서 집회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고 지금 신도들도 장신대의 대학생들이죠. 장로의 신학대학교 대학생 중심으로 지금 강력한 촛불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데 이게 1000억대가 지금 세습되고 있거든. 1000억대가. 최소 1000억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1000억대가 지금 세습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지금 세금 하나 내지 않고 1000억을 받아 처먹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그러니까 참. 이것도 블루오션이잖아. 계속 돈 내잖아, 11조. 비슷한 예로 제가 우리 동네에 좀 살짝 대형 교회가 하나 있어요. 뭐 정말 유명하지는 않은데 그 지역 내에서는 꽤 알아주는 교회 막 유치원도 갖고 있고 건물도 크고. 근데 그분들이 지난 주말에 동네 전체, 그러니까 1동, 2동 통틀어가지고 주요 요소에서 찌라시 나눠주고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뭐 나눠주는 게 이제 뭐 물티슈, 화장지는 기본이고 팝콘 점점점 안쪽으로 들어갔더니 나중에는 오뎅 먹는 것까지 동원해 가면서 속으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들 대대적으로 영업 나오셨네.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가 순수하고 믿음이냐 이렇게 바라보는 문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이게 대형화되고 조직화되면 결국에는 회사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우리 같은 이제 무신론자들 무종교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는 어떤 건전한 근로를 통해 가지고 노동을 통해서 뭔가 재화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종교 자체는 맹목이거든요. 무조건 믿는 게 종교예요. 의심하면 안 돼. 그래서
믿는다는 표현이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존재를 믿는 거거든. 그 맹목적인 어떤 신자들의 돈을 받아서 그걸로 부동산 사서 투기하고요. 헌금을 막 격려하고 그러면서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게 순수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힘든 시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싶다 정도 그런 느낌이 아니고 신자가 점점 줄어들거든요.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이거는. 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부분 다 서구 선진국 그러면 기독교계라고 생각하지만 심지어는 전체 인구들 중에 기독교 인구가 30% 미만인 나라들이 수두룩벅적해요, 유럽에. 우리나라보다 더 적은 거예요, 숫자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종교의 힘을 이용해서 어떤 금전적으로 돈을 벌어들이는데까진 그럴 수 있다고 쳐. 나는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난 그것도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국민으로서 세금 내는 것도 지금 이렇게 저항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명성교회가 무슨 악행을 했는지 정말 저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요. 가장 유명한 게 그 세월호 막말이죠. 하나님이 공연히 세월호를 침몰시킨 게 아니다. 나라를 침몰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어린 학생들을 이 꽃다운 애들을 침몰시키면서 국민들에게 기회를 준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죠. 이게 목사가 아니에요. 악마죠, 이미. 그죠? 악마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최대 좋게 해석하면 어떤 거냐면은 이 사람은 인간계에 있지만 신기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반신반인? 그런 거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자기도 인간이잖아요. 인간의 기본적인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지 않고 기독교의 교리대로 기독교는 내세관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전두환 같은 개지랄을 해도 기독교만 믿으면 천당 간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런 개지랄을 그렇죠. 하는 거예요. 개지랄하고 용서를 빌면 용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이런 목사들은요. MRI 못 찍을 것 같아요. 뿔이 나와버리죠. 근데 이미 이 당시에 2014년에도 명성교회는 재정 관리를 하던 장로가 1,000억 원대 비자금 관리 이것 때문에 자살을 한 적이 있었어요. 1,000억 원대예요. 당하신 건 아니고. 그리고 이때 보면은 김사만 목사는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를 했었고 예배 중에도 수시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의사를 밝혀서 그때도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한번 읽어주시죠. 네. 나중에 이명박 퇴임 예배까지 주관하게 되는 게 이 명성교회 김사만입니다. 그리고 이때 청와대에 들어갈 때요. 아들 지금 김하나 목사 그리고 자기 사위 청운교회 목사까지 다 데리고 들어가고요. 그 후에 박근혜가 정권을 잡았을 때는 박근혜의 조언을 하러 들어가는 고정 목사가 김사만 목사예요. 그러면 그 김사만이는 이명박 시기에 박근혜 시기에 다 갖고 있겠네. 그렇죠. 그리고 보면은 2008년부터 매해 1,000만 원씩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이 교회에다가 기부를 합니다. 불법적인 거죠. 이게 나중에 논란이 되면서 맞다. 네, 막 의혹 받고 이렇게 난리를 친. 개인 돈으로 기부한 게 아니고 국가위원회 그 공금 갖고 기부했었어요. 네, 이런 식이에요 이 교회가. 자, 근데 이제 저는 김진표 의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유예하는 것이 막히니까 또 다른 법을 지금 발의를 해요. 종교인 세제 혜택 법안. 그러면 이 법을 만들 이유가 없잖아. 왜 이러실까? 김진표 의원 이분이 장로님인가 그렇죠?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목사님에게 가는 세제를 혜택을 주자. 이 양반은 국회를 하나님한테 보훈하는 거네. 그죠? 그러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명박이과네. 그냥 가서 교회에서 살지 뭐라 국회의원 해. 참 답답하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보통 이렇게 저도 예전에 좀 안 좋을 때 이제 세무신고하러 회사에 있을 때는 그게 다 알아서 하잖아요. 네. 직접 신고하러 갔는데 놀라운 건 그런 거였어요. 다 세금을 이제 공제해주는 쪽으로 가니까 세금 낼 게 0원이더라고. 그렇죠. 그거야, 그거. 그러니까 저소득층에게 현금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같은 세제 혜택을 종교인들에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기타 소득으로 자신의 소득을 신고한 종교인에게도 세제 혜택을 주자. 기타 소득은 일반 근로자가 신고하는 근로소득과 달리 필요 공비로 인정해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꼼수죠, 이것도. 근데 김진표 이분이 이제 국회 조찬 기도 회장님이시기도 하고 그런데 본인이 다니는 교회도 제가 봤을 때는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는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법안을 자꾸 만드는 거는 사실은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를 돕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형 교회는 깔끔하게 어떤 그룹으로 나눠서 도와줄 수 있는 교회는 도와주고 사실 대형 교회는요. 김사만 목사처럼 이 김하나라는 사람이 올해 44이거든요. 만으로. 그리고 이 사람은 뉴욕에서 고등학생 때부터 뉴욕에서 유학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박사학위 몇 개 막 이런 식이거든요. 그 미국에서도 대학교를 3개인가를 다녀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IMF를 미국에서 보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치.
그때 당시에 대형교회에 정말 많은 자녀들이 미국에서 얼마나 많이 돈지랄을 했었는지 그 사람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왜 조세 혜택까지 져 가면서 도와줘야 되는지 절대 도와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돈이 차고 넘치는데 이미. 영어 잘하겠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진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지금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요. 과세의 형평성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요. 지금 국세청에서 나와 있는 기본 원칙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기타 소득, 이거는 고용 관계가 없는 자가 강연이나 뭐 이렇게 해서 별도로 얻는 수입을 기타 소득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인데, 기타 소득 금액이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분리과세를 택하든지 종합과세를 받든지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종합과세가 딱 되는 거예요. 이걸 더해서 기타 소득이 연간 300만 원이 넘어가면 근로소득하고 더해가지고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종교인한테만 면제해 주자라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조세 정책의 기본 판을 흔드는 법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건 이제 김진표 씨는 이제 국정기획위 위원장이기도 했잖아요. 네. 사실 문재인 대통령한테 굉장히 짐이 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왠지 부끄러워 죽겠어. 이렇게 막 이런 종교 쪽으로 집착을 하는지. 근데 문재인 정부 자체는요, 김동연 부총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외 없다. 법에 정해진 대로 간다, 이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의 그 종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김진표를 내세워서 뭔가 이 판을 예정대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김진표가 교회 풀악지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교회 특수활동비를 받아가지고. 그렇죠. 이제 풀악지를 하고 있는 그럴 거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기타 소득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이 기타 소득은요, 법률적으로 8개 항목 정도는 좀 많은데 8개 항목 정도에 해당하면 이 기타 소득 금액의 80%를 경비로 인정을 해줘요. 그냥 영수증 없어도. 이미 그거 자체가 혜택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 혜택을 더 달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건 뭐 종교인들 불우한 이웃과 함께 하시는 정말 좋은 분들도 꽤 많은 거, 그런 분들만 주로 만나봤거든요. 대형교회 목사는 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종교인들까지 이렇게 폄하가 되지 않길 바라고, 제가 알고 있기에 종교인들 중에 그런 분들은 스스로 소득신고해서 세금 내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꼭 있는 자들이 꼭 이런 식이에요. 서민들, 자기보다 월등히 못 사는 일반 서민들한테는 수십 가지 명목의 헌금을 뜯어내면서 자기들 소득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고. 간단해요. 하느님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노예가 돼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정권 연장을 위한 싱크탱크 27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은 자꾸 가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국회에서 뭔가 받쳐줘야 되고 정책이 반영돼야 되고 하는 과정 속에 성질 급하신 분들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6개월 됐는데 뭐가 바뀌었냐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정치적 검찰, 국정원 이쪽은 많이 엄청나게 바뀌고 있고, 사실상 가장 더디게 가는 것이 바로 예산이 반영되는 복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 사이에 겨울이 왔습니다. 이 추운 날씨를 뚫고 방송실까지 와주신 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고 소사이어티 얼굴 이상희 공동대표님. 안녕하세요. 이상희 공동대표입니다. 늘 누가 먼저 소개되는지 긴장돼요. 이제 누구 먼저. 사실상의 실소유주.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는 누구 겁니까? 탓은 누구 겁니까, 대표님? 저는 이명박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는 우리 회원들 거. 속마음은요? 진짜로 회원들 거. 아니, 주인의식이 없으시네. 주인의식이 속마음은 이거 정말 내 거라고 생각하고 끈질기게 끌고 가시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1등 당원 있잖아요. 옛날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죠? 무슨 당원이라고 그랬지? 깨어있는 시민의 저축된 힘. 아니, 그 당원인데 평당원으로 1호 당원. 좌우지간 1호 회원 뭐 이런 느낌이시구나. 그래. 책임의식이 없으시네. 아니죠. 책임의식이 제일 강한 회원이 1호 회원입니다. 복지고 소사이어티는 회원들의 것이다. 이거는 이제 사회적 태도의 문제고, 속마음은 내가 주인처럼 주인의식으로. 맞잖아요. 그래야죠. 다들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사실상 실소유주 맞습니다. 요즘에 고물상 사장님이 좋아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다 쓰고 난 뒤 물건은 고물상으로 주세요. 그래가지고 다스가 또 나온다고 해서.
그래서 썰렁한가요? 복지과 소사이어티의 저 썰렁한 인물. 그러나 그 모든 것. 퀴즈맨 서정우님. 반갑습니다. 서정우입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당연히 이명박 겁니다. 서정우 거라고. 제 거였으면 좀 좋겠네요. 네. 그러면은 복소는 누구 겁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두 분 거 같습니다. 네. 근데 주인은 있으나 네. 수익이 없고 돈을 오히려 넣어야 되는 그런 주인이죠. 그렇지. 네. 자기 돈 쏟아 부으면서. 예. 자식을 키우는 것처럼. 이건희가 지금은 안 맞는 말이지만 굉장히 오래전에 했던 말 중에 하나가 한 명이 만 명을 먹여 살린다 뭐 이런 이론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시절은 지났다는 건지 사실은 다수가 참여해서 모두가 주인처럼 행동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현실은 그 의지가 있는 소수가 끌어가는 형태인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네, 거기에서 열일하고 계시는 복지과 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이상구님.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제는 그 누구 거이냐를 묻기보다는 누구 거로 만들어버리는 게 필요한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생각이 복지과 소사이어티를 끌어가시는 분들과는 다르게 뭔가 5년 동안 다 해먹어버리자 뭐 이런 느낌으로 정치를 했다는 생각을 하면요 국민들한테 돌아올 복지 공간은 그만큼 좁았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국가적인 비극입니다. 주진희 기자가 우리하고 인터뷰할 때 그런 이야기했어요. 역사상 최악의 사기꾼 이런 사람이 대통령을 했다는 거 대한민국의 불행이기도 하고. 근데 역사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반전으로 반면 교사 삼아서 더 잘 끌고 갈 수 있다면 사실 더 좋은 거라고 저는 보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어쨌건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 이게 가장 더디게 가는 분야잖아요. 실생활에까지 오기까지. 법령과 예산을 수반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진검승부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날씨가 추워져서 좀 더 걱정인 부분도 있어요. 네. 언제까지 우리 이제 그 나눔, 후원, 협찬, 기부 이런 거는 두 번째 문제다. 언제까지 연타 매달을 해야 되느냐. 이게 대표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게 필요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지. 생각해보면 국회의원들이라는 게 법을 만들 생각은 안 하고 생색내기로 연탄 매달하고 있는 거 저는 그 순간 이후부터 생각이 바뀐 거예요. 역시 우리 체계바라십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꺾이지 않고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저는 굉장히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민들 그리고 또 상당수의 우리 서민들이 내 살림살이는 언제 나아지나라고 지금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여기죠. 그래서 또 국민의 전환이 이제 와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런 특별하게 민생에 와닿는 어떤 그런 혜택 같은 거,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있는 거 이런 거를 사실 잘 못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수의 보통 사람들이 여전하게 문재인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떠받치고 있는 이유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위법적 적폐 세력을 단호하게 척결하는 모습에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난 겨울에 있었던 그 촛불혁명의 기대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금 더 기다려보면 아마 달라질 것이다. 일단 위법적 적폐 세력들을 다 척결하고 난 다음에 단계적으로 이제 경제사회적 적폐를 척결하다 보면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이다라고 지금 기다려주는 것 같아요. 참 고맙죠. 팟캐스트니까 이런 표현 한번 써볼게요. 속칭 쌩깐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정우님, 쌩깐다가 뭐예요? 모른 척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시한다. 제가 자주 썼던 말 중에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는다 이런 거잖아요. 뭔가 이걸 거짓말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 됐으니까 국민적인 복지에 대한 열망을 쌩까지는 않을 것이다. 좀 더 뒤집어서 말하면 진짜 하고 싶어한다. 네, 그런 거죠. 네, 그 이야기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잠시 후에 할 거고요.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퀴즈 보고 가겠습니다. 네, 새날의 가장 멋진 목소리 퀴즈맨 버터입니다. 근데 여기 뭐 방송하는 시간이 짧아서 목에 목소리를 깐다 그래서 그 목소리로 한 며칠 방송할 수 있어요. 목이 맛이 갑니다. 저분 목소리는 굉장히 보호된 목소리예요. 허상에 섞지 마시라고. 날계란 옆에다 쌓아놓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 지난주에 이제 저희 단체의 발전을 해서 욕을 해도 좋다고 제가 폰번호와 이메일을 적어놨는데요. 연락이 한 건도 안 왔습니다. 네. 악플보다 무서운 게 슬픈 게 무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비극인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띄웠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안 오면 어떡하나 걱정이 한 번 더 공개하세요. 한 번 더. 예. 이번에는 번호를 한번 부르겠습니다. 010-5837-0825. 네. 그 전화번호를 게시판에 단 거죠. 네. 당연히 안 오지. 방송으로 공개하고요. 네.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네. 악플이든 뭐든 간에 전화번호 다시 한번요. 격려를 쌍욕도 좋습니다. 제가 평생 동안 들을 욕을 이번에 한번
먹어볼 테니까 네, 한번 보내주세요. 010-5837-0825 예, 여기다가 문자. 이상희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 예, 저희 이상희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 하여튼 복소사와 관련된 모든 의견 좋습니다. 의견을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카톡으로 주셔도 되겠습니다. 야, 멋진데? 용자. 욕먹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자, 지난주 퀴즈. 이혼한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도와주는 여성가족부 소속 국가기관은 어디일까요? 정답 1번 양육비 이행관리원입니다. 문제가 어려웠는데 제가 밑에다 링크를 팟빵 새날 에피소드 링크를 걸었는데 에피소드 링크 제목이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아십니까? 이렇게 달려갖고 정답 댓글이 되게 많이 달렸어요. 답을 가르쳤네. 제목이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아십니까? 이거를. 근데 그게 알리는 게 목적이니까. 네, 괜찮습니다. 임승희, 이정열, 어문희, 하운용, 주희준, 한상모 이렇게 답을 달아주셨습니다. 아, 참 참고로 여성부 차관님께서 고마워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들으신 진짜? 겁니다. 여성부 차관님이 들으셨다고? 예, 여성부 차관님 성함이 이숙진 차관님이십니다. 예, 이숙진 차관님 저희 했습니다. 예. 네. 저희한테 후원해 주세요. 네. 자, 이번 주 문제.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심의는 차기 년도 예산 시작일 한 달 전인 12월 2일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국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이 안 될 경우 정부 예산안에 준용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이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무조건 시간을 끄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 위에 설명한 이 국회 선진화법 과연 어느 당에서 만든 법일까요? 1번 새누리당, 2번 자유한국당, 3번 고혈당, 4번 종군당, 5번 투표율 올리고당. 정답을 아시는 분은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페이스북 페이지나 이상희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 팟빵 게시판에 질문을 올릴 테니 그곳에 정답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피드백으로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라는 게 처음 알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았고요. 굉장히 소중한 정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지금 새날에서 그 선주문 펀딩 달력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저희도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할 테니까 여기 청취자 여러분들도 선주문 펀딩 달력 요거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저희들 방송의 컨셉답게 촛불로 이제 정권까지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얼굴을 놓고 싶었어요. 방송 출연하신 분들 포함 네. 방송 같이 만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예. 달력에 들어가는 기념일이나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낼 수 있잖아요. 이러이러한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같은 경우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처음으로 방송한 날 이거 해달라고 하면 다 받아줍니다. 달력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2018년 달력, 그러니까 2017년 달력은 박근혜로부터 시작한 뭔가 좀 오염된 듯한 느낌이고 새시로 바뀐 촛불혁명 정부의 새로운 달력은 첫 시작은 2018년이니까요. 혹시 그런 것도 알아요? 그 수많은 사진을 받아서 그 수많은 사진으로 모자이크 그림을 그리는 거. 그거 제가 할 줄 아는데. 그건 이제 담당하는 분들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한번 연결을 시켜드릴게요. 네. 어쨌건 우리가 이제 새날 달력도 만드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새날. 애초에 우리가 방송의 목적이 정권교체였잖아요. 네. 그래서 숨어있는 의미가 새가 날아든다, 새날입니다. 그 새날이 와서 이제 처음으로 이런 거 처음 만들어봐요. 우리는 그 한눈 파는 것 자체를 거의 못 해봤던 그런 방송인데 많은 분들의 도움 바라고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만 듣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자, 2018년 올해까지의 예산은 박근혜 정권 때 만들어진 예산입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부터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예산을 짜서 국회에다가 이거 통과시켜줘 요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이게 뭐 해년마다 그랬지만 사실 적폐 세력들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예산안을 짜서 통과시켜달라고 하니 순순히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 예산안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방송 2회에 걸쳐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 이성구 운영위원장님이 2018년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본 예산이 400조 5천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약 7.1%가 증가한 429조 원으로 그 2018년도 예산안이 지금 국회에 제출돼 있고 11월 초부터 이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각 상임별로 계속 심의 중에 있는데요. 이 예산안에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담았다는 것이 이제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말씀드렸던 거고요. 특히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복지 예산의 증가입니다. 내년부터 기초연금 인상 부분이 반영돼 있고요. 아동수당 도입 여기도 반영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신규로 16조 7천억이 더 늘어나서 증가율로만 보아도 다른 분야가 전체적 평균 7.1% 증가인데 이 복지 분야만 해서 12.9%, 약 13% 증가한 예산안으로 다른 분야를 압도해서 굉장히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뭐 아동수당이나 기준금 인상뿐만 아니고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기 위한 정부 부담금 증가분, 또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는 못하지만은 점차 완화시켜 가기 위한 예산 부분도 포장돼 있고요. 또 사회서비스 공공화와 공무원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들이 본격화되면서 앞으로 내년 예산뿐만 아니고 점점점 복지 예산의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라서 이에 대한 본격적인 이제 거의 전쟁 수준의 여야의 설전이 시작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429조 원이죠. 예. 429조 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년 본 예산 대비로 7.1% 증가한 건데 이게 그러면 많이 증가한 거냐, 적게 증가한 거냐, 이제 감이 잘 안 잡히시는 분,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이제 조언을 해드리자면,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많이 증가한 겁니다. 박근혜 정부 시기보다는 거의 2배 정도 증가한 겁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보통 한 3%대의 증가를 했는데, 이번 문재인 정부 첫 번째 예산안은 7.1% 증가한 거기 때문에, 최근 수년 동안, 그러니까 2008년에 미국의 경제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그 여파가 우리나라에 밀어닥쳤던 2009년 요때쯤에 예산 한번 이명박 정부 때 많이 잡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전년 대비 한 10% 증가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최근 한 7년, 8년 만에 가장 예산 증가율이 높은 것이다. 그러니까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 이게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이 7.1% 예산안 중에서 가장 도드라진 게 뭐냐? 바로 복지 예산의 증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복지 예산은 무려 13%. 그러니까 7.1%의 그 2배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지 예산의 아주 압도적인 증가가 눈에 띄는데 이 복지 예산은 대부분이 이제 서민과 보통 사람들의 살림살이를 개선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이건 안이잖아요. 안.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이거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거의 이대로 갈 것 같아요. 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데 국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면 나중에는 원안대로 가는 경우도 법적으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새누리당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참 좋은 일이네요. 근데 그 법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요거는 괜찮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습관적 반대의 어떤 습성이랄까 이런 게 최근에 이제 홍종학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분을 통과시키면 예산을 협조 안 할 거야 이런 게 있는데 이 상태라는 게 사실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다 아는 게 있거든요. 예. 연말만 되면 각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예산 따가려고 하는 그 의도가 분명히 숨어 있기는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딴지 딱 어그로 걸어놓고 일종의 딜을 하기 위한 용도 이런 것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의 그 용도란 것 자체가 중앙정부에 가서 예산 따오는 거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그게 당선의 관건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 예산국회 끝나고 나면 쫙 문자가 옵니다. 거의 뭐 한 페이지 넘어가게 굉장히 장문의 문자가 오는데 무슨 도로 건설 예산 땄습니다. 무슨 체육관 예산 땄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 따오면 오히려 손해볼 게 더 많은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저 의원이 무슨 일을 많이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 구조가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따오는 예산이 대부분 다 토목 건설 예산이잖아요. 예. 사실 여기에는 전부 다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아주 긴밀하게 상호작용으로 엮여 있거든요. 토건업자들 다 또 이제 먹여 살려놓으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의 지지 기반이 되고 또 당내 경선을 하거나 나중에 본격적인 선거에서 물적, 인적 투표에 있어서 거대한 하나의 세력으로서 또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아주 돈독해져 있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죠. 근데 이제 최근 수년 동안 어떤 흐름은 만들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에 있는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보도블로 교체하는 것보다는 복지에 돈 쓰겠다가 일정 정도 민주 세력 쪽에는 흐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패러다임과 이 패러다임이 부딪히는 그런 예산안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예산안이 잘 통과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야당은 이걸 건수로 잡았죠. 그래서 홍종학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를 한 상태고 대통령이 이제 이 거부를 했으면 임명을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뭐 이게 강행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될 입장인데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 거부한 내용들이 사실은 거부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거부한 것을 이유로 거부했다는 것 때문에 대통령이 안 받아줬다는 것 때문에 예산 심의 전체를 거부할 그런 정도의 사안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계속 딜레이 시키죠 뭐.
지금 야당의 입장은 대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 홍종학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을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강행을 하시면 그러면 이제 야당은 사실은 강행을 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예. 그래서 흠집을 내는 거죠. 이렇게 왜 작은 매를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자꾸 때리면 온몸에 골병이 들잖아요. 예. 정권을 골병 들이려고 작정을 해가지고 계속 때리는데 아마 홍종학 후보자 건은 대통령께서 임명을 강행하시면 저쪽 보수 지지자들을 규합하고 그리고 또 중도 보수 쪽에 있다가 보수에서 약간 좀 등을 약간 돌리거나 거리를 두고 있던 지지자들을 저쪽으로 도로 규합해 나가는 그 과정에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이제 잔매를 정권에 대해서 때리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또 이제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예산에 하나하나 꼬투리 잡기 시작해가지고 또 계속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자잘하게. 사실 이게 뭐 거부할 의사는 전혀 없는 거고 거부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쟤네들이 너무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때리는 거는 정치적 목적이고 그 정치적 목적의 궁극적인 종착역은 다음 지방선거입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방금 문제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 새누리당이 자기들 집권당일 때 이게 싫어가지고 국회 선진화법을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법에 따르면 항상 예전에는 여러분이 자정을 넘겨가지고 뭐 밤새 몸싸움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건데 이제는 다음 회기 시작 연도 한 달 전까지 무조건 예산안을 통과시키게 돼 있고 그걸 통과 못 시키면 일단 정부 제출안에 준용해가지고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남았네요. 지금 날짜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31일까지 있으니까 12월 2일 본회의에서 이걸 통과시켜야 됩니다. 근데 못 시키면 일단 정부가 제출한 원안 그대로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1월 1일 신정 빼고 1월 2일부터 예산 집행이 시작되기 한 달 전. 예. 그래서 뭐 자기들이 이렇게 할 의도는 아니겠지만은 발목을 잡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 예산들이 대부분 다수의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간 예산들이기 때문에 저 무슨 당 때문에 내가 이달부터 받아야 될 10만 원을 못 받게 되었어. 또 무슨 의원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서 수급을 받게 돼 있는데 진행이 안 되게 되었어. 이런 식의 직접적인 연관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무릅쓰면서까지 이 예산 심의를 막고 강행하기에는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사실은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좀 50점 거저먹고 들어가는 유리한 입장에서 이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시대적 흐름이기도 하잖아요. 예. 뭐 SOC만 왕창 따와가지고 별 혜택 도움 안 되는 아니 예를 들어서 동네 체육관 하나 설립한다고 해서 동네 삶의 사람들의 질이 몇 %나 나아지겠습니까? 예. 꾸준하게 뭔가를 이렇게 케어해주는 분야. 그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했던 말 중에 제가 요즘에 새기고 있는 말 하나가 국민들이 국가한테 존재 이유를 물었다. 나중에 그 연설 끄트머리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가가 나를 보살펴주고 있다는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게 대표적인 게 복지잖아요. 그럼요. 뭐 적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것도 뭐 지켜주는 거지만. 그리고 실제로 또 야당이 겉으로는 뭐 안 된다, 보이콧하겠다 이렇게 음포를 놓고 있지만은 내부적으로는 모든 상임위에서 지금 예산 심의가 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입니다. 여기에 이제 여야가 각각 자기들 의석수만큼 15명을 배분해가지고 본격적인 예산 심의를 하게 되는데 이 예산 조정 소위원회 위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 예결위 예산 소위 위원 15명. 예.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말로는 예산 심의를 거부하고 이것을 발목을 잡겠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11월 14일부터 저 상임위에서 넘긴 예산안들을 심의를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예. 우리 같은 사람들이 생각해도 예. 예산 소위 위원 15명이면은 가장 그 뭐랄까 선망의 대상인 자리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국회의원들한테는. 예. 제가 이분들 명단 좀 알려드릴게요. 예산 소위 위원장 백재현 의원이고요. 더불어민주당에. 예. 그리고 윤후덕, 유승희, 박재호, 안호영, 어기구 의원이 지금 민주당에서. 자유한국당에서는 김도읍, 김광림, 김기선, 경대수, 곽대훈, 김성원 의원이고요. 예. 국민의당에서는 황주원, 김경진, 바른정당은 비교섭단체 목 예산소위위원으로 정운천 의원이 선정됐다고 해요. 불행히도 정의당의 비교섭단체 몫이 이제 사라져버렸습니다. 숫자가 많으니까 그쪽으로 갔군요.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심사가 14일부터 시작됐군요. 예. 그런데 이 예산조정 소위가 그야말로 피 튀기는 전쟁이거든요. 그 안에서 우선은 이제 감액부터 시작합니다. 쫙 잘라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때 뒤에서 계속해서 막 쪽지들이 들어옵니다. 각 의원들한테 예, 우리 지역구 도와달라 이런 내용들인데 사실은 예산조정 소위의 위원으로 들어갈 때 이미 그런 것을 해준 걸 조건으로 들어온 분도 계시고 또 여기서 잘하면 당으로서의 평가 또 나중에 자기가 당내 어떤 선거에서의 그 지지 이런 게 좌우되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꼭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럼요. 예. 근데 이게 너무 심하면
네. 자기 지역 이기주의 뭐 이런 형태로 가면은 근데 그게 참 복지 문제 우리들 입장에서는 너무 이렇게 그 시스템을 바꾸는 것도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최소한 따가는 건 상관없는데 네. 그게 SOC로만 가는 것도 일종의 적폐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공개적으로 하고 쪽지 예산을 비공개로 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하고 이 예산 심의를 더 예결위 소위가 뭐 기껏해야 한 2주 정도밖에 운영 안 되는데 1년 내도록 하자. 그래서 상시적으로 예산을 좀 논의를 하면 훨씬 깊이 있게 내용을 충실하게 파악도 할 수 있고 또 심의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정치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게 편하고 좋으니까 아직도 반복하고 있어서 앞서 우리가 국정감사를 보셨듯이 이 예결위도 똑같이 앞으로 상시국회로 가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뭐 12월 2일까지 되냐 안 되냐 이런 걸 떠나서 이게 예산은 그래도 해년마다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뭘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통과되겠죠. 뭐 조금 깎이거나 뭐 이런 상태로. 개헌처럼 개헌은 정말 각 정파 간의 이해 득실 때문에 사실 개헌하기는 진짜 힘들 것 같고요. 문제는 이 국회 예산이 통과되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어쩌면 걸림돌일 수도 있고 국회 선진화법 이 상태에서 서로 간에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예산 자체보다도 이제 예산이 본회의에서 12월 2일까지 통과되려면 12월 1일까지 예산 수반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예산이 통과되어도 집행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법적인 근거 없는 예산을 집행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예산 수반 법안들이 모두 다 제대로 지금 심의를 하나도 안 하고 있는 상태들입니다. 아동수당만 해도 정부가 제출한 법안뿐만이 아니고 10여 의원들의 각각의 안들이 다 제출되어 있는데 이 각 안들을 병합심리를 해가지고 그 단일 안을 국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심의 안 된 상황에서 이제 예산이 통과되면 물론 좋은 점은 있습니다. 일단 정부의 관련 법안을 근거로 해서 통과시키게 이렇게 돼 있긴 합니다. 또 합의가 안 돼가지고 통과 못하면 불용 예산으로 이걸 예산안 통과됐지만은 못 쓰고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하루 빨리 특히나 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대부분의 예산들이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 통과 안 시키면 누군가 책임을 지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압박이 상당할 시기라서 중요한 몇 가지 안들만 합의된다면 우선 통과시키고 나중에 후 보완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미 1조 1,000억이 배정돼 있으니까 이것을 몇 살까지 할 것인지 또 얼마로 줄 것인지 이런 정도 부분만 합의가 되면 일단 통과시키고 세부적인 거는 또 보완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건 사실 획기적인 일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렇죠. 내년 7월 1일부터 0세부터 5세까지 6년 동안에 걸쳐서 아예 일생에 걸쳐서이죠. 6년 동안 지급되는 거거든요. 내년 7월 1일부터니까 반년치잖아요. 지금 반년치 예산이 이번에 상정돼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반년치 예산이 1조 1천억 원이잖아요. 이제 1년 치면 2조 2천억 원짜리 예산인데 지금 6개월치가 반영되어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거는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입법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거 법이 12월 1일 날까지 법이 통과돼야 돼요. 12월 1일 날까지. 아, 그렇군요. 법이 통과돼야 그래야 12월 2일 날 그 다음 날 예산안이 그 법에 근거해가지고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동수당 예산은 지금 정부 안으로 1조 1천억 원, 6개월분 1조 1천억 원이 만들어져 있는데 정작 법은 없으면 집행할 법적 근거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가지고 12월 1일 날까지는 예산과 관련되어진 부수 법안들은 무조건 본회의에 상정이 되도록 돼 있어요. 무조건 상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한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도 김승희 의원안은 6에서 18세까지 아동에게 다 주자는 거고 정의당의 윤소아 의원안은 12세 미만까지를 전부 다 주자는 거고 지금 행자부 장관 하시는 김부겸 의원님께서는 국회의원 시절에 6에서 12세까지 주자고 했고 양승조 의원은 18세 미만을 전부 다 주자 이런 식으로 연령부터가 굉장히 다양한데 문제는 자유한국당은 이 아동수당 예산은 7대 퍼주기 예산으로 포퓰리즘. 포퓰리즘이라 해서 통과를 못 시키는 것으로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복지의 뚝이 무너진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마 아동수당은 약간 혁명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했던 게 OECD 국가들 중에서 아동수당 없던 나라가 과거에 5개 나라였거든요. 일본하고 미국, 우리나라, 멕시코, 터키
이렇게 5개 나라에 있는데 2010년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일본은 아동수당을 해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많은 액수를 줍니다. 그래도 중학교 3학년까지 했는데 지금 우리 돈으로 한 달에 한 17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 25만 원 주려고 그랬는데 재정 상황이 어려워서 17만 원 정도 주고 있는데 어쨌건 중학교 3학년까지 지금 다 받고 있고 그것도 보편적 방식으로 받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본이 이제 아동수당이 없던 OECD 야만적 국가에서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멕시코 특히 비교적 OECD 국가에 포함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지표가 형편없는 나라, 그리고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두 나라만 망신스럽게 아동수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동수당이 있는 나라로 된다라고 하는 거는 미국과 다른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복지의 개념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 터닝 포인트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보수 세력은 이거 무너지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이거 무너지게 되면 다음에는 이제 정세 논쟁으로 가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부자와 재벌 대기업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들이 이제 직감적으로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저지선을 지금 치고 저항을 하려고 하는 건데 해봤자 못 이긴다라고 하는 것도 이들이 알아요. 왜냐하면 국민의당이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당에 살기 위해서라도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국민의당의 의원들 다수가 이걸 지지하고 있고 심지어는 관련 법안을 제출까지 했었어요. 그러면 뻔히 되는 줄 알면서 자유한국당은 왜 지금 퍼주기 7대 악법으로 이걸 규정했냐? 보수 대단결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국민을 위한 정치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그 선동만 해가지고. 선동 정치. 그거잖아. 세금을 물 쓰듯이 써가지고 나라 곳간이 빈다. 그래서 쩔쩔쩔 가난해진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런 논리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속으시면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특히 지금 아주 우스운 부분이 예를 들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라는 게 이제 정부가 하기로 해가지고 재정지원금을 예산에 반영시켜서 벌써 2년째 통과를 시키고 있는데 관련 법 개정이 안 돼가지고 2년째 예산은 통과됐는데 집행을 못하고 불령으로 계속해서 처리되고 있는. 이게 뭐예요? 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종사자들의 퇴직연금을 이제 국가가 일정 정도 보조해갖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이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대기업하고 차들이 많이 없어져서 중소기업에 그 젊은이들 많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들이고요. 고향사랑 기부 제도에 대해서는 이제 고향에 대해서 기부하면 지자체에 그 자기 출신 고향에 기부하면 그것을 이 비용 처리라든지 세금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이런 부분인데 이것도 법안이 10개 넘게 제출돼 있어서 다양한 법안이 있는데 이게 심의가 안 되고 있으니까 예산이 통과되어도 이게는 집행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고, 또 고용부가 고용영향평가제도라는 것을 이제 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집행 예산을 30억을 이미 배정을 해놓고 있는데 요것도 법안이 통과 안 되면 평가제도 자체를 구축을 못해가지고 시행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언론에서 적극적으로 밝혀가지고 국민들 알게 해야지 도대체 누구 어느 놈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발목 잡고 있는지를 밝혀내면 이게 책임성이 분명해지는데 이 언론들도 뭐 그 쓸데없는 싸움이나 이합집산이나 이런 것만 보도하면서 이런 걸 누구 책임인지 제대로 규명하고 안 해주는 거죠. 우리 이상구 위원장은 국회의원님들에게 어느 놈이 가만있지 어느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아무리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있다 하더라도 자꾸 그러면 우리 청취자님들이 더 불신할까봐 나 걱정돼서 그러지. 이런 거 통과 안 시켜주면 분이라고 우리가 이름 못 붙이죠. 그래서 자꾸 정치를 너무 불신한 걸 요즘 점잖게 해야 정치 불신이 없어진다. 사실 정치가 불신되게 되면 제일 그걸 즐길 사람들이 사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에요. 정치 자체를 우리가 희화화하거나 정치 자체를 지나치게 조롱하는 건 안 됩니다. 국회의원 개견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예의를 갖추고 비판해야죠. 좀 다른 이야기인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높아도 걱정되는 게 바로 지방선거의 투표율인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제대로 투표율이 열기가 일어나가지고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이 상황에서도 자유한국당이나 등등의 보수 야당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게 바로 투표율 때문이라는데 정치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단체장은 민주당에 저는 유리하다고 보는데 그 의원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은 역시 자유한국당이 아마 굉장히 선전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니까 이 토호들은요 기본적으로 자기 지지 기반들을 갖다가 다양한 인맥과 금력으로 그동안 묶어놨습니다.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조직이죠. 그래서 투표율을 확 높일 수 있는 젊은 층들이 새로 유입돼가지고 투표를 한다라든지 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바람이 일지 않으면 기존의 관행대로 투표하면 늘 당선되던 그 토호들이 또 당선되거든요. 문재인 정부는 최대 세금 적폐인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 규모를 대폭 삭감했지만 공연불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로 넘어오면서 다시 불어나고 있는데요. 네, 결국 유권자들의 의식 수준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올해 정부 예산안은 국회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치면서 8조 원 넘게 불어났습니다. 이른바 삽질 예산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개혁 구호가 무색해진 겁니다. 정부가 대폭 줄인 도로건설 등 사회 간접 자본과 관련한 증액 요구가 많았고 정부안보다 예산액이 2배 이상 늘어난 사업도 상당수였습니다. 자기 지역구의 교통망 확충을 요구하는 의원들은 흔하게 볼 수 있고 현재도 지금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아주 혼잡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필요하다면 다른 교통망도 확충을 해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테마파크로 종합적으로 그거를 확장할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구 민원을 꺼내 호소 아닌 호소를 하기도 합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살림에서 휴양을 즐길 수 있는 어떤 권리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차원에서요. 우리 경제부총리님께서도 좀 고려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보기술 변화와 맞물려 민원 챙기기 경쟁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의원들이 예산 심사 막판에 슬쩍 끼워넣던 소위 쪽지는 사라지고 카톡 메시지가 이를 대체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여의도가 혈세 따먹기 경쟁으로 몸살을 앓는 것은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표로 연결되는 일그러진 우리나라 선거 풍토 탓이 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국민 예산을 놓고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산 공론화 기구 구성이나 선거제도 개편 같은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번에 이제 7% 정도 증액됐고요, 예산이. 대부분 다 일자리, 그러니까 그 것들 중에 상당 비중이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임금 보전 예산, 이런 것들은 이제 흔히 말해서 포퓰리즘이니까 뭐 다 삭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야당 쪽에서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의 제1 공약인 일자리 뭐 늘리는 거 이런 거 반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이게 돈을 뿌려서 억지로 일자리 만든다 이런 식의 혹평을 했단 말이죠. 그쪽에서. 네. 근거 있는 주장입니까? 이게 아마 이번 예산 국회에서 제일 중요한 쟁점일 겁니다. 소위 말해서 메인 테마고 이 주요 전선이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복지국가 소사이티가 연구를 하고 또 아카데미에서 이 연구 결과의 일부를 우리 조영철 박사님, 이분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오랫동안 계셨던 분이세요. 지금은 이제 고대로 옮겨가지고 경제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계신데 이분께서 몇 가지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내용을 저는 꼭 국민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 공무원 철박돈 더 늘려가지고 나중에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불신이나 불안이 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첫째, 우리나라는 현재 더 이상 산업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민간에서 아무리 투자를 하고 또 수출이 잘 되어도 고용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근거를 이 한국은행에서 매년 발간하는 산업연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10억 원을 투자해서 취업자 수나 고용자 숫자를 몇 명이나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이제 취업 유발 개수 또 고용 유발 개수라 하는데요. 1990년에만 해도 이것이 10억을 투자하면 33.6이나 21.7 각각의 취업 유발 개수와 고용 유발 개수가 나왔습니다. 소위 말해서 10억 투자하면 33명 정도는 취업이 되고 또 21명 정도는 고용이 된다라는 것이었는데 2014년 같은 경우에 이 숫자가 급속하게 줄어서 각각 13.4와 9.0 소위 말해서 이전에 비해서 10억을 투자해도 취업은 3분의 1밖에 안 되고 고용은 반밖에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확실히 그거는 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계화, 산업화, 자동화, 기술의 발달.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존 복지의 개념 중에 잡고 있는 것 중에 로봇의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근데 억지로 없는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로봇이 못하는 일을 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뭐 쉽게 이야기해서 4대강 개발을 70년대 했으면 엄청난 고용이 창출됐을 건데 지금은 강파고 이런 것 전부 포크레인 블로저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예. 강의하러 다닐 때 그 이야기를 또 비교해서 하는데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던 그 뉴딜 삽질하고 이명박이가 했던 4대강의 뉴딜 삽질은 성격이 다르다. 하나는 고용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고 하나는 고용 효과가 하나도 없이 재벌 대기업에 돈만 퍼줬다. 이렇게 된 거죠. 맞습니다. 그 가끔씩 아파트 경비하시는 노동자분들 얘기가 나오는데 CCTV로 대처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CCTV가 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나라가 산업 구조가 이미 고도화됐기 때문에 더 이상 단순하게 그 민간에서 투자하는 것만으로는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또한 증명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민간 소비와 정부 소비가 각각 얼마나 고용과 취업을 유발하는지, 또 수출이나 민간 투자와 정부 투자가 얼마만큼 고용이나 취업을 유발하는지, 이런 것을 가지고 또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수출이나 민간 투자의 취업 유발 개수가 각각 8.1이나 13.1인데 비해서 정부 투자는 13.6으로 훨씬 더 높더라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같은 돈을 쓰더라도 수출 대기업이 쓴다든지 민간 기업에서 쓰는 것보다 정부가 쓰는 것이 훨씬 더 취업을 많이 시키더라. 또 고용 유발 개수도 마찬가지인데요. 민간 소비보다도 정부 소비가 훨씬 더 많은 고용을 유발하더라. 이런 결과들이 나온 거죠. 예를 들면 정부 지출이 올해 400조 원인데 이것으로 창출된 일자리가 570만 개입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직접 고용하는 것은 공무원하고 그 관련된 민간인까지 포함해갖고 한 75만 밖에 안 되지만은 실제로 전체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570만 개인데 그 중에서 495만 개는 정부 지출로 해서 공기업과 민간 기업에서 만들어지는 그 연관된 일자리라는 거죠. 그러면 전체 우리나라 취업자 숫자가 2,680만 명 정도가 되니까 그 중에 거의 21%가 이 정부의 400조 원 관련된 예산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 정부 재정의 크기, 그 정부 재정의 크기가 바로 정부 지출의 크기잖아요. 정부가 돈이 있어야 그 돈을 지출하는 거니까. 근데 정부 지출이 이 민간에서 지출되는 것보다 같은 금액이라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출을 많이 하는 나라일수록 일자리가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부가 지출을 많이 하고 싶어도 아까 우리 이상구 운영위원장이 말했다시피 400조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년도는 405조 원이었죠. 네. 400조 5천억 원. 네. 지금 올해 440조. 아니 이제 내년에 내년 예산이 지금 429조 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그대로 통과되더라도 중앙정부 예산이 429조 원밖에 안 돼요. 그때 몇 달 전에 그 안철수 씨가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데 이분은 생각하시기에 한국의 정부가 크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지정신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저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OECD 국가 중에 굉장히 작은 규모고 정말 작은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또 나오죠. 기업들만 키우는 대기업들만 키우는 낙수 효과는 없다. 이런 게 증명이 된 상황에서도 계속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내년에 올해 지금 이게 올해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내년 예산 2018년도 예산안이 지금 429조 원이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올해 2017년 1년 동안 우리나라의 GDP 국내 총생산이 한 1,700조 원 정도가 예상되거든요. 그럼 1,700조 원이 분모고 429조 원이 분자가 되면 이게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한 3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거잖아요. 3분의 1이 안 되죠. 그러니까 택도 없이 3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독일이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이게 유럽 선진 복지국가 같았으면 우리나라가 1,700조 원의 GDP를 갖고 있기 때문에 429조가 아니고 그 나라 같았으면 아마 한 600조 원 됐을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제가 쉽게 얘기하자면 429조 원이 지출됐을 때 만들어내는 일자리, 그 일자리 창출 효과고 이게 만약 600조 원이 됐으면 얼마나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적은 것이 정부가 작은 정부고 정부가 재정적으로 상당히 무능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상구 운영위원장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OECD 평균의 그 일반 정부 지출 이런 게 있습니다. 뭐 기금이나 이런 것을 이제 넣는지 맞는지에 따라서 약간의 수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반 정부의 그 규모를 가지고 해보면 GDP 대비로 OECD 평균이 42%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32%밖에 안 돼서 10%가 적거든요. 그러면 1,700조에 10% 적은 것을 고려하면 170조가. 그러니까. 정부가 그만큼을 덜 쓰니까 이것에 따르는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170조 원이라고 하는 게 OECD 평균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170조 원이나 지금 정부 크기가 작은 거예요. 멕시코 무슨 터키 다 포함해가지고. 평균. 예.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뭐 안철수, 뭐 유승민 다들 하는 소리가 중부담 중복지로 가자 그랬잖아요. 그 중부담 중복지가 뭐니라고 유승민에게 물어보니 유승민이 하는 소리가 그거는 OECD 평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아이고. 그럼 OECD 평균으로 가려면 우리나라 지금 재정의 크기가 429조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내년에 얼마가 돼야 되느냐. 거기다 더하기 170조 원이 더 보태져야 되는 거죠. 그래 평균 쪽 간다. 예. 여기서 질문이 그거예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명박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줄이고 그 영역을 민간으로 이양하는 일종의 민영화, 사형화 이런 쪽으로 계속 집중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부의 크기가 훨씬 더 커졌어야죠. 지금쯤이면 근데 계속 줄어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특히 근데 그 정부의 그 크기가 크고 작고를 따지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객관적인 지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DP 대비 일반 정부의 크기예요. 우리는 GDP 대비 일반 정부의 크기가 몇 %라고 그랬죠? 이상국 선생님? 32%입니다. 예. OECD 평균은 몇 프로라고요? 42%. GDP의 42%를 일반 정부가 쓰고 있는 거예요. 제너럴 가버먼트라고 그래요. 일반 정부가. 일반 정부는 중앙정부 재정하고 지방정부 재정을 기본적으로 합친 거를 대체적으로 일반 정부라고 이해하면 되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거를 공무원의 머리수하고 덩치를 시키면 안 돼요. 그렇죠.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하더라도 할 때 공무원을 뽑아서 공무원의 직접 일을 시킬 수도 있고 이 돈을 민간에 지출해가지고 공적 영역으로 일을 시킬 수도 있고 아예 민간에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 정부의 규모가 작은 것도 있지만은 이 분야별로 굉장히 불균형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지역 개발이나 뭐 국방은 당연히 남북 대치 관계니까 우리가 OECD 평균보다 좀 더 많아야죠. 또 산업 개발 이런 것도 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 부분은 사실은 OECD 평균보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적다고 할 수가 어려운데 보건이나 사회복지 부분은 현격하게 적습니다. 그냥 적은 것이 아니고 30%가 적은 것이 아니고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70%가 적은 거죠. 그래서 이 보건이나 사회 노동 분야의 서비스 분야의 고용 비중이 OECD 평균이 대체적으로 한 12 내지 18% 정도 된데 우리나라는 6.2%밖에 안 된다. 2분의 1 내지 3분의 1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 엄청나게 필요한 고용이나 부가가치 창출이 못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좀 빨리 좀 실행해 볼까요? 예. 이제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소득 주도 성장이잖아요. 예. 사실 우리 방송으로도 그런 맥락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다시 말하려면 입 아프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보통은 이제 그 케인즈가 가지는 주장했던 유효수요 창출론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국민들에게 뭐 임금을 높여준다든지 어떻게 고정 지출을 줄여가지고 쓸 돈을 많이 만들어주면 그것으로 경제가 성장한다라는 정도로 이제 이 소득주도 성장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그보다는 훨씬 다양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반대파들 소득주도 성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예. 소득은 성장의 결과이지 성장의 동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 소득주도 성장은 허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우리 이상희 대표님께서 왜 그것이 허구가 아닌지부터 거꾸로 소득주도 성장이 유효수요 창출론을 넘어서서 그 혁신 성장까지를 뒷받침해주는 실질적인 그 발전 전략이다. 이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득주도 성장하면 일자리를 만든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복지를 지원한다라든지 해가지고 서민 가계에 소득을 증가시켜주면 서민 가계의 전반적인 이제 구매력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기업은 그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성장의 선순환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사실은 요건 어떻게 보면 경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 정부가 재정 지출을 통해서 이 경기를 조금 좋게 만들어주는 단기적인 그 일종의 경기 부양책 같은 걸로 이해가 되기가 쉽거든요. 사실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급처 경제학자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이죠. 기존에 지난 20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렇게 양극화 성장하도록 만든 그 장본인들이 이 소득주도 성장을 비판하면서 저는 아주 오래된 낡은 레코드를 또 터는 거다. 그 낡은 케인즈주의를 끌고 와가지고 소득이 어떻게 성장을 창출해낸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그 단기적으로 경기를 그냥 부양할 뿐인 거다. 그렇게 하고 말거든요. 그런데 또 일부 우리 진보적 사람들도 그냥 이렇게 소득주도 성장을 단순하게 그냥 소비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그 공급도 늘어난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단순 치환해가지고 그렇게 또 이해하는 경우도 더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아니죠. 소득주도 성장은 그렇게 수요 측면에 있어서
이렇게 소비를 늘려주고 그것이 성장에 좀 자극을 주는 케인즈적인 요소도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이 소득 주도 성장에 이렇게 했을 때 보통 서민 가구의 소득을 높여주는 방식이 뭔가를 잘 봐야 돼요. 이 방식이 그냥 배고픈 서민들에게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그냥 현금으로 뭉치 돈으로 막 줘가지고 그들이 그 돈을 막 그냥 소비하도록 만들어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돈을 어디다 쓰느냐? 굉장히 조직적이고 또 주도 면밀하게 이 돈을 쓰고 있는 거야. 어디다 쓰느냐? 아동에게 전반적으로 능력을 키워주는데 돈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에게 기회를 부여해 주는데 보편적으로. 모든 청년들이 지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회가 없는 거야. 근데 그 청년들에게 도전할 기회를 만들어 주는데 이 돈을 쓰는 거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비록 중소기업에 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는데 이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이 돈을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인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능력을 키워주는데 이 돈을 쓰는 거지 먹고 써버리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극적 투자의 개념이에요. 적극적 복지죠.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 보니까 바로 보편적 복지와 적극적 복지에 투자하는 거더라.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사람에게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사람의 능력이 좋아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의기충만해가지고 그래서 막 새로운 산업 분야에 뛰어들어가지고 도전도 하고 막 하려고 하더라도 시장 경제가 기본적으로 공정하지가 않으면 창업을 할 수도 없고 새롭게 도전할 수도 없잖아요. 도전하면 뭐 재벌 대기업에 밟아버릴 텐데 뭐. 도전해봤자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에 제대로 변변치 않게 성장한 중견기업 하나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도전이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려면 이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경제가 공정해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경제를 민주화하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구축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재원의 투입이 필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뜯어보니까 그것은 바로 보편적 복지와 적극적 복지라고 하는 인적 자본을 높이는 사람에 대한 보편적인 투자이고 그리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구축해가지고 항상적으로 도전이 가능하도록 해주고 도전에서 실패하더라도 다시 떠받들어주는 그래서 창의성과 유연성과 다양성이 존중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내면에 있는 꿈과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란 말이죠. 이게 바로 인적 자본을 키워주는 거고 사회적 자본을 키워주는 거란 말이죠. 이게 이제 혁신성장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제 이야기 요지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비유가 하나 있어요. 제가 항상 고민했던 건데 제가 좋아하는 게 식물 중에 식물이잖아요. 예. 식물한테 예전에는 농약도 주고 비료도 주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좀 키웠단 말이에요. 근데 식물을 뿌리에서부터 아주 고급의 좋은 퇴비 같은 걸로 이렇게 자연화시키고 예전에 나무들이 자란 모양새는 그걸 좀 우리들 표현으로 말하면 웃자란다고 그러거든요. 건강하진 않아요. 웃자라는 게 햇빛을 많이 받으려고 좀 정상적이지 않게 크는 게 웃자라는 거거든요. 겉으로 보기엔 커 보이니까 성장했다고 생각하는데 건강하지가 않아서 좋은 열매가 안 열리고 항상 시들시들한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 쪽 깊숙이 양질의 퇴비를 주는 거,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좀 더 실제적인 예를 두 가지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게 예산 이야기하다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 하냐고 의심할 수도 있는데 결국 이 예산은 어떤 철학과 사상에 근거해서 편성하냐의 관건이기 때문에 결국 이 논리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야 퍼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투자하는 거지 퍼주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가 첫째 하나가 벤처기업 창업률은 인구 대비로 미국이 1등입니다. 그런데 벤처기업 창업 이후에 성공률은 스웨덴이 1등이거든요. 왜 그러냐? 대학 갓 졸업하고 별로 전문 지식이나 인맥이나 이런 경영 능력이 없는 사람이 창업하는 것보다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비즈니스를 통해서 배워가지고 인맥이나 네트워크도 있고 기술도 있는 사람이 창업하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정말 그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발탁된 삼성전자의 과장이나 부장이 벤처기업을 내가 언제까지 남 밑에 있지 못하니까 내가 가진 기술이나 이런 특허를 가지고 한번 사업을 해보고 싶어. 이렇게 하면 당장 마누라가 난리가 나겠죠. 여보, 당신 미쳤어. 우리 애들 내일부터 과외 다 끊어야 되고 부모님 노후는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렇게 반발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참고 말지. 어쨌든 끝까지 해가지고 퇴직금 다 묻고 연금까지 챙겨야지. 이런 생각으로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복지국가가 돼가지고 보육, 교육, 의료 주고 노후보장까지 전부 국가가 다 해주면 얼마든지 그런 사람이 벤처 창업에 나설 수가 있고 그러면 성공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먹고 살기 어려운 미국은 창업을 안 하면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창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창업해서 단위 인구당 성공률을 가장 높은 나라는 스웨덴이더라. 이게 하나의 첫 번째 예고요. 두 번째 예는 다른 나라들은 국민소득 만불일 때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을 우리나라가 그때는 5.7% 했는데요.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10% 내지 20%를 했습니다. 국민소득 2만 불일 때 우리나라는 역시
5.7%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게 너무 적으니까 무슨 주택 건설 관련된 것도 복지 예산을 넣어가지고 해가지고 7.3% 정도를 높여놨는데 OECD 기준하고 좀 다른 기준인데 그럴 때 다른 나라들은 20% 내지 30%를 사회복지 지출을 했다는 거죠. 그 나라들이 국민소득 10,000불이고 국민소득 20,000불이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상태였어요. 돈이 남아도는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더 이상 산업이 그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도 있고 또 하나는 혁신 성장이 가능하려면 사회복지 제도를 국가가 서포트를 해가지고 얼마든지 도전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직장을 그만둘 경우에 구조조정을 통해서 산업 변화에 따른 구조조정을 통해서 직장을 그만둘 경우에 2년 동안 자기가 받던 월급의 80%를 준다. 이러면 기업에서 구조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민간에서 그렇게 목숨 내걸고 반대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노조의 조직적인 반발이 아니고 거꾸로 노조가 그런 것을 원해가지고 자기들이 그 시스템에 올라타겠다라고 하는 것이 연대임금 제도 같은 그 정책을 하고 있는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30-40년 성장 중심의 개발 독재 중심의 발전 전략을 해왔는데 안 됐지 않습니까? 한계에 다다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바꿔야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이미 성공하고 있는 시스템을 배워가지고 그것을 한국에서 반영시키자. 이런 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에 반영된 철학과 근거 논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2018년도 예산안 참 제가 꼼꼼히 들여다봤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소득주도 성장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보편적 복지, 적극적 복지, 그리고 경제 민주화. 이걸 위한 예산들이 어느 정도 구색은 갖춰져 있는데 많이 부족해요. 금액도 부족하고 아직은 손 못 댄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안타깝죠. 이 정도 가지고는 그야말로 사람에 대한 제대로 된 투자를 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고 그리고 사회적 자본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만큼 기반이 닦인 그런 보편적 적극적 복지나 공정한 경제 질서가 이룩되기에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 진단으로는. 예. 초보적인 첫 삽을 이제 뜬 거예요. 그죠? 예. 첫 삽을 떴는데 이걸 지금 하얀 아들이 덤벼 들어가지고 물어 뜯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더기 만들고 있죠. 누더기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최근에 많이 하는 이야기 사람 중심 이런 표현 하거든요. 그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자 마지막으로요. 이번 방송에서 이제 초과세수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이런 부분 있죠. 복지 예산 포퓰리즘이야 이거 반대하는 게 보수 진영에서 나오는 반대라면 정반대의 또 반대도 있죠. 그러니까 다른 방식의 반대. 왜 이것밖에 안 해 이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요 이야기는 굉장히 심도 깊게 한번 다뤄야 돼요. 그래서 다음 방송 시간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지금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끝나오기 시작하면 1시간 해야 돼. 진보 진영의 반대 논리는 얼마나 타당한가 이걸 주제로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 그러니까 별도로 한번 반대 논리라기보다 진보 진영의 정세 논의. 그러면 애청자분들이 현기증 나시겠는데 이거 일주일이나 기다려야 돼. 어쩔 수 없지만. 알겠습니다. 너무나 쉽고 재밌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서 국회 그 예산심의 과정의 뉴스를 보시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의 패러다임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진보 진영에 계시는 분들도 복지가 공짜라는 개념을 버려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의 그 워딩은 저는 감동받았던 게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를 물었어요.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고 보살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인데 지금까지의 복지나 이런 개념은 애따 요거 먹고 떨어져 요거였단 말이에요. 사실 실효성도 별로 없는 거. 그런 것들이 예산에 지금까지 반영되어 왔기 때문에 쓸데없이 SOC 예산에 환영하는 것보다 내 옆집에 사는 또는 우리 집에 사는 아동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실질적인 예산이 가는 거 그게 어떤 방향성이 아닌가 싶고요. 당장 못하죠. 이것도 적폐였지만 당장 못하고 5년이 지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 말에 어떤 예산이 짜지는 걸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고요. 그런 그 어떤 사회적 분위기들을 끌어가실 분들이 지금 제 앞에 와 계시고 계속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청취자들 중에서 예결 소위에 들어간 의원님들 지역구에 계신 분들은 빨리 자기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문자 넣어가지고 이 새날 방송 들으려고 하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제가 다 아는 분들인데 야권하고 싸워갖고 이걸 논리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만한 분이 몇 분 안 보여가지고 제가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상구 위원장님도 상당히 깔때기가 있으시네요. 보니까. 보통이 아니야. 겸손한 분인 줄 알았더니. 알겠습니다. 국가와 민족 복지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그렇습니다. 고난도 깔때기. 알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날씨는 추워지고 복지의 어떤 그 햇볕 이것도 일종의 햇볕 정책처럼 보여요. 그런 것들이 모든 국민에게 갈 수 있도록 그런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정권 교체가 첫 삽 뜬 건데 앞으로 떠야 될 삽이 저는 한 100만 개쯤 저는 있다고 보는 거라서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방송에서 연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권 연장을 위한 싱크탱크 27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은 자꾸 가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국회에서 뭔가 받쳐줘야 되고 정책이 반영돼야 되고 하는 과정 속에 성질 급하신 분들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6개월 됐는데 뭐가 바뀌었냐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정치적 검찰, 국정원 이쪽은 많이 엄청나게 바뀌고 있고 사실상 가장 더디게 가는 것이 바로 예산이 반영되는 복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 사이에 겨울이 왔습니다. 이 추운 날씨를 뚫고 방송실까지 와주신 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과 소사이어티 얼굴 이상희 공동대표님. 안녕하세요. 이상희 공동대표입니다. 늘 누가 먼저 소개되는지 긴장돼요. 이제 누구 먼저요? 사실상의 실소유주.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는 누구 겁니까? 다스는 누구 겁니까, 대표님? 저는 이명박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는 우리 회원들 거. 속마음은요? 진짜로 회원들 거. 아니, 주인의식이 없으시네. 주인의식이 속마음은 이거 정말 내 거라고 생각하고 끈질기게 끌고 가시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1등 당원 있잖아요. 옛날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죠? 무슨 당원이라고 그랬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아니, 그 당원인데 평당원으로 1호 당원. 좌우지간 1호 회원 뭐 이런 느낌이시구나. 그래. 책임의식이 없으시네. 아니, 저 책임의식이 제일 강한 회원이 1호 회원입니다. 복지국 소사이어티는 회원들의 것이다. 이거는 이제 사회적 태도의 문제고 속마음은 내가 주인처럼 주인의식으로. 맞잖아요. 그래야죠. 다들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사실상 실소유주 맞습니다. 요즘에 고물상 사장님이 좋아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다 쓰고 난 뒤 물건은 고물상으로 주세요. 그래가지고 다스가 또 나온다고 해서. 썰렁한가요? 복지과 소사이어티의 저 썰렁한 인물. 그러나 그 모든 것. 퀴즈맨 서정우님. 반갑습니다. 서정우입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당연히 이명박 겁니다. 서정우 거라고. 제 거였으면 좀 좋겠네요. 네. 그러면은 복소는 누구 겁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두 분 거 같습니다. 근데 주인은 있으나 수익이 없고 돈을 오히려 넣어야 되는 그런 주인이죠. 네. 자기 돈 쏟아 부으면서 자식을 키우는 것처럼. 이건희가 지금은 안 맞는 말이지만 굉장히 오래전에 했던 말 중에 하나가 한 명이 만 명을 먹여 살린다 뭐 이런 이론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시절은 지났다는 건지 사실은 다수가 참여해서 모두가 주인처럼 행동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현실은 그 의지가 있는 소수가 끌어가는 형태인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열일하고 계시는 복지국 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이상구님.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제는 그 누구 거이냐를 묻기보다는 누구 거로 만들어버리는 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생각이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를 끌어가시는 분들과는 다르게 뭔가 5년 동안 다 해먹어버리자 뭐 이런 느낌으로 정치를 했다는 생각을 하면요 국민들한테 돌아올 복지 공간은 그만큼 좁았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국가적인 비극입니다. 주진희 기자가 우리하고 인터뷰할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역사상 최악의 사기꾼 이런 사람이 대통령을 했다는 거 대한민국의 불행이기도 하고 근데 역사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반전으로 반면 교사 삼아서 더 잘 끌고 갈 수 있다면 사실 더 좋은 거라고 저는 보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어쨌건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 이게 가장 더디게 가는 분야잖아요. 실생활에까지 오기까지. 법령과 예산을 수반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진검승부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날씨가 추워져서 좀 더 걱정인 부분도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 이제 그 나눔, 후원, 협찬, 기부 이런 거는 두 번째 문제다. 언제까지 연타 매달해야 되느냐. 이게 대표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게 필요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지. 생각해보면 국회의원들이라는 게 법을 만들 생각은 안 하고 생색내기로 연탄 배달하고 있는 거 저는 그 순간 이후부터 생각이 바뀐 거예요. 역시 우리 체계바라 하십니다. 그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꺾이지 않고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저는 굉장히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민들 그리고 또 상당수의 우리 서민들이 내 살림살이는 언제 나아지나라고 지금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여기죠. 그래서 또 국민의 전환이 이제 와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런 특별하게 민생에 와닿는 어떤 그런 혜택 같은 거,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있는 거 이런 거를 사실 잘 못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수의 보통 사람들이 여전하게 문재인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떠받치고 있는 이유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위법적 적폐 세력을 단호하게 척결하는 모습에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난 겨울에 있었던 그 촛불혁명의 기대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금 더 기다려보면 아마 달라질 것이다. 일단 위법적 적폐 세력들을 다 척결하고 난 다음에 단계적으로 이제 경제사회적 적폐를 척결하다 보면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이다 라고 지금 기다려주는 것 같아요.
참 고맙죠. 뭐 팟캐스트니까 이런 표현 한번 써볼게요. 속칭 쌩깐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정우님, 쌩깐다가 뭐예요? 모른 척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시한다. 제가 자주 썼던 말 중에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는다 이런 거잖아요. 뭔가 이걸 거짓말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 됐으니까 국민적인 복지에 대한 열망을 쌩까지는 않을 것이다. 좀 더 뒤집어서 말하면 진짜 하고 싶어한다. 네, 그런 거죠. 네, 그 이야기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잠시 후에 할 거고요.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지난해 말 서울주택의 중위가격이 4억 3천만 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택 중위가격은 주택 매매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격입니다. 집값 높기로 유명한 미국 뉴욕이나 워싱턴 DC와 비슷한 수준이고 일본 도쿄보다도 비싼 겁니다. 이렇게 집값이 비싸다 보니 내 집 마련에 걸리는 시간도 길었습니다. 통계청의 도시가구 연평균 소득이 4,700만 원임을 감안할 때 서울에서 중위가격인 주택을 사려면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9.2년을 모아야 합니다. 일본 도쿄, 미국의 뉴욕, 워싱턴 DC에 비해 최소 3년 이상 더 걸립니다. 세계 주요 도시들과 비교할 때 서울 집값이 결코 낮지 않은 수준인데 소득 면에서 뒤지다 보니까 직장만 기간도 그만큼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집 마련이 힘들다 보니 자신이 보유한 주택에서 사는 자가 점유 비율도 다른 국가보다 낮은 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가구 가운데 자신의 집에 사는 가구 비율은 56.8%에 불과해 영국, 미국, 일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산물 유통 현장을 점검하러 나선 이낙연 국무총리가 청탁금지법 개정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 총리는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고 시기는 올해 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내를 목표로 수정을 할 것입니다. 설 대목에는 우리 농축수산인들이 그 실감을 하실 수 있게 시기를 너무 늦추지 않겠습니다. 앞서 지난주 목요일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식사비 3만 원을 5만 원으로, 선물 5만 원을 일부 품목에 한해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장관이 10만 원 상향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또 식사비를 올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농축수산물 시장을 살리기 위해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개정은 시간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의견 조정 아직은 안 돼 있지만 농축수산물은 예외로 한다는 것은 거의 컨센서스가 돼 있으니까요. 반면 1년밖에 안 된 법에 섣불리 손을 대면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고 개정 범위에 대해서도 이해 집단마다 차이가 있어 최종안을 확정하기까지 진통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청와대는 사의설이 불거진 이철성 경찰청장의 거취와 관련해 교체할 인사 요인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 청장의 정년이 내년 6월일 상황에서 청장 교체를 고려할 만한 특별한 인사 요인이 없음을 확인한다고 말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종교인 과세 부분은 사실 종교 법인에다가 세금 내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든요. 종교 법인 문제가 아니고 종교 단체로부터 월급을 받는 사람, 이 사람들한테 쉽게 표현해서 일반 똑같은 직장인으로 보고 노동자죠. 네, 노동자로 보고 세금을 내라 이건데 여기에 대한 설왕설래가 계속 있었고 김진표 의원이 또 그거 발의하고 그러면서 뭐 그 법을 발의하진 않았죠. 2년 유예하는 걸 또 발의하고 그러면서 폭탄 맞고 수면 아래로 잠기나 했는데 지금 당장 이제 그대로 두면요, 불과 한 달 한 10여일 후에
이 법이 시행이 돼요. 네. 그렇다 보니까 종교인들이 이제 뭐랄까 내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 미션을 누구한테 줬는데 이걸 유예를 못 시키니 직접 나선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신교 단체들 일부가 종교인 가세는 형평성에 위배된다. 종교 탄압 묵과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긴급 논평 내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서 교회 다니시는 분, 절에 다니시는 분, 성당에 다니시는 분. 너는 저 여러 가지 종교를 두루 섭렵해서 안철수야.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개신교계에서 어그로 끄는 겁니다. 왜냐하면 타이틀이 이래요. 기독교계는 과세 기준이 35가지인데 왜 불교는 2가지밖에 안 되냐. 불공평하다. 볼까요? 기독교계에서 목사님이 받으시는 신도나 교회로부터 받으시는 돈의 목록을 한번 볼까요? 이래요. 생활비, 사례비, 상여금, 격려금, 사택공과금, 이사비, 목회활동비, 전도신방비, 사역지원금, 도서비, 연구비, 휴가수양비, 자녀교육비, 차량유지비 등등등등. 이를테면 이런 거요. 40여 가지가 넘어요. 심하게 종목이. 말하면 화장실 사용비, 여기에 뒤집어 말하면 모 교회에 가면은 이제 카드 수납도 가능한 시대인데 헌금 면목만 몇십 가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유치원에 들어가면 유치원 입학 감사 헌금 진짜 있어요. 이런 그럼요. 게.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받으시는 종류가 많다 보니 과세 항목도 많은가 보죠? 그럼요. 이게 꼼수예요. 쉽게 얘기하면 종교단체에서 받는 돈이 신을 대행해서 종교 활동하는데 사는데 불편 없이 살아라라고 돈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주는데 많이 가져가야 되거든 본인이. 그런데 이거를 하나의 항목으로 받으면 이건 너무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쪼개는 거예요. 돈 받는 항목을. 너무 많이 쪼개내서 40여 가지 막 항목으로 쪼개놓으니까 하나하나를 보면 이게 몇십만 원이야.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어. 아이 학교 보내는데 돈이 드니까 뭐 몇십만 원 인정해 줄 수 있어. 사택 유지비 인정해 줄 수 있어. 뭐 자동차 유지비 인정해 줄 수 있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나로 뭉쳐놓으면 몇천만 원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돈인 거죠. 그렇죠. 네. 이거에 대해서 세무당국이 당신이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으로 가져가는 게 다 당신의 수입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과세할게라고 얘기하니까 차별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불교는 2개냐? 2가지 항목으로 받으니까 2개에다가 과세하는 거거든요. 그럼 기독교도 합쳐서 2개로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형평에 맞는 거예요. 그게 생활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그게. 합시다. 35가지를 하나로 합쳐서 하나로 해줘. 그럼요. 그럼 한 가지만 과세하는 거야. 네,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 이거 없으면 안 돼요? 11조를 없애면 안 돼요? 법으로? 근데 11조뿐만이 아니라 11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무슨 헌금? 네, 헌금이 종류별로 다 있기 때문에 그게 안 수십 가지, 되는 수백 거예요. 가지. 네. 그러니까 그거를 못하게 법으로 막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 예를 들어서 교회는 사실은 세금을 내지 않는 법인 같은 거거든. 공익법인에 해당돼요. 그렇죠. 근데 다수의 많은 목사님들은 동네에서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 불우익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감면해 줘야 된다고 봐. 실제로 수입도 얼마 없어. 제가 알고 있기에. 그거는 이제 소득 대비 지출을 계산해서 소득세 계산을 해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진짜 중요한 건 대형교회 목사들이에요. 맞습니다. 예. 최근에 그 조용기 목사만 해도 뭐 퇴직금만 한 500억 이렇게.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뭐 그걸 성금하시는 분들이야 어떤 믿음으로 교회 잘 되라고 내시는 거겠지만 그게 하나님한테 가는 게 아니고 일부 교회 목사들한테 가는 건데 이제 세금을 안 내는 법인이라고 할지라도 거기까지는 사회적으로 이제 다 그건 거드리기 좀 힘들어요. 교회라는 것 자체를. 근데 거기서 월급 받고 생활하는 일종의 월급쟁이 직장인이라고 하면 세금 내야 된다까지 온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건 세대적인 대세고 선진국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 일이에요. 예, 안 하는 나라가 없다시피 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먹고 사니즘에 있어서 마치 신적인 영역에 들어갔던 게 바로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세금도 안 내고 후진국이었죠. 그러면서 논리라고 만들어낸 건 뭐냐? 신자들이 미리 세금 내고 받은 월급으로 낸 거기라 우리는 세금 낼 이유가 없다 이거였다고. 그럼 제 담배 살 때 세금 안 내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네, 월급 받을 때 나 세금 냈으니까. 그것도 논리라고 만들어내서 근데 지금 이것도 뭐 하지 말라 이거예요. 지금 엄밀히 따지면 이거. 그래서 엊그저께 보수 쪽에 있는 개신교 목사들이 다시 모여서 세무조사를 배제를 시켜주면 종교인 과세를 수용하겠다고 다시 발표했습니다. 지랄 연병들을 하고 있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과세는 필연적으로 나중에 뭔가 불법성이 발견되면 세무조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알아서 내게끔 만들어주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 실제 소득은 10억인데 소득 신고한 걸 보면 1,000만 원이라고 신고하면 당연히 세무조사 들어가죠.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무법천지에서 돈을 모았잖아요. 목사들이, 대형교회 목사들이. 그러니까 그게 지금 밝혀질까봐 두려운 거죠. 맞아요. 그게 두려운 겁니다. 세무조사가 제일 무섭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신도들한테 얘기를 좀 할게요. 대형교회. 그러니까 하느님이 말씀하시기를 낮은 데에 임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어렵게 돈 벌어서 정말 힘들게 노동을 해서 번 돈을 11조를 가서 냈더니 그 돈이 악마한테 금잔들을 깔아주고 금마차를 사주고 그러면 이게 하느님이 볼 때 악을 키우는 거잖아요. 천당에 못 가요. 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근데 교회에서 세뇌를 시키기를 11조를 내면 그게 너한테 100배, 1000배로 돌아온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자기 월급의 10분의 1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항상 나오는 예시가 있는데 그 록펠러 있잖아요. 미국에. 이 사람이 11조를 내서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를 정말 모든 교회에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저도 한때 거기에 혹해서 얼마 되지도 않는 월급에서 그렇게 띄어서 낸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내는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잘 압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내가 낸 돈이 어떻게 쓰인지는 알 수 있어요, 신도들이? 모르잖아요. 내 주머니에서 나가면 거기서부터는 신경 안 쓴다고 또 교육을 받습니다. 환장하겠다. 신의 영역으로 들어간 돈이기 때문에 그럼요. 그건 따져서도 안 되고 밝힐 필요도 없는 그러니까 거고. 결국은 어떻게 됐든 내가 힘들게 노동을 해서 번 돈을 교회에 갖다 바쳤더니 악마에게 금잔디를 깔아주고 금마차를 사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전혀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천당에 못 간다고요. 그러니까 목사 잘못 만나서 천당 못 간다고 명심하시라고요. 하려면 촛불교회 같은 데 내십시오. 예, 정말 낮은 곳에서 장애인들과 빈민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그런 교회에 헌금을 하면 천당 가요. 저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신도들이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리고 현대 국가 체제에서 세금이라는 것은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 이거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소득이라는 게 어찌됐든 돈을 벌었으면 그 사람이 목사님이건 신부님이건 스님이건을 따지지 않고 수입이 있고 1년에 생활한 지출을 보고 해서 감면 혜택 다 계산해서 많이 벌었으면 세금 내고 적게 벌었으면 환급해주고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국민적 정서에 완전히 좀 심하게 반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 명성교회 부자세선. 그 양반 김하나 목사. 김삼환 목사. 김하나 아들이 네, 아들인데 김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시라고. 이 대형 교회인데 명성교회가 명일동에 있는 자산이 1,000억대입니다. 네, 원래는 개척교회처럼 조그맣게 시작을 했다가 지금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세습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는 세습을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인들을 캄다운을 시키죠. 그렇지만 나중에 이 아들을 계열사죠. 명성교회 하남기도처 새노래 명성교회에 담임 목사를 취임을 시킵니다. 그런 후에 명성교회와 이 새노래 명성교회를 합병을 합니다. 이거 이건희한테 배웠는데? M&A네. 그러면서 아버지 김삼환이 담임 목사에서 퇴임을 하죠. 그러면 두 교회가 합병이 됐는데 이 명성교회의 담임 목사인 아버지가 퇴임을 했으므로 아들이 담임 목사로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이건희한테 배운 거 맞아요. 그리고 이름이 하나가 뭐니 부를 때 기 하나님밖에 더 되냐고 이게 지금 일부러 그렇게 진 거지. 둘리라고 졌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뭐가 논란이냐면 이게 이제 세습 과정에도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명성교회가 예수교 장로의 총회 소속이에요. 이게 총회 헌법이에요. 이게 하나님 헌법 2조 28조 6항에 위임 목사의 담임 목사 또는 징병의 아래 각호에 위임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 목사를 배우자나 직계 종비속에 위임할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법의 원칙에. 그러니까 이게 교회 세습이 아니라 합병으로 이루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이걸 만든 거지. 네,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분열이 일어나서 집회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고 지금 신도들도 장신대의 대학생들이죠. 장로의 신학대학교 대학생 중심으로 지금 강력한 촛불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데 이게 1,000억대가 지금 세습되고 있거든. 1,000억대가. 최소 1,000억대라고 하죠. 1,000억대가 지금 세습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지금 세금 하나 내지 않고 1,000억을 받아 처먹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그러니까 참. 이것도 불로오션이잖아. 계속 돈 내잖아, 11조. 비슷한 예로 제가 우리 동네에 좀 살짝 대형 교회가 하나 있어요. 뭐 정말 유명하지는 않은데 그 지역 내에서는 꽤 알아주는 교회 막 유치원도 갖고 있고 건물도 크고. 근데 그 분들이
지난 주말에 동네 전체, 그러니까 1동, 2동 통틀어가지고 주요 요소에서 찌라시 나눠주고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뭐 나눠주는 게 이제 뭐 물티슈, 화장지는 기본이고 팝콘 점점점 안쪽으로 들어갔더니 나중에는 오뎅 먹는 것까지 동원해 가면서 속으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들 대대적으로 영업 나오셨네.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가 순수하고 믿음이냐 이렇게 바라보는 문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이게 대형화되고 조직화되면 결국에는 회사예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이제 무신론자들, 무종교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는 어떤 건전한 근로를 통해 가지고 노동을 통해서 뭔가 재화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종교 자체는 맹목이거든요. 무조건 믿는 게 종교예요. 의심하면 안 돼. 그래서 믿는다는 표현이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존재를 믿는 거거든. 그 맹목적인 어떤 신자들의 돈을 받아서 그걸로 부동산 사서 투기하고요. 헌금을 막 격려하고 그러면서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게 순수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힘든 시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싶다 정도 그런 느낌이 아니고 신자가 점점 줄어들거든요.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이거는. 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부분 다 서구 선진국 그러면 기독교계라고 생각하지만 심지어는 전체 인구들 중에 기독교 인구가 30% 미만인 나라들이 수두룩벅적해요, 유럽에. 우리나라보다 더 적은 거예요, 숫자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종교의 힘을 이용해서 어떤 금전적으로 돈을 벌어들이는데까지 그럴 수 있다고 쳐. 나는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난 그것도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국민으로서 세금 내는 것도 지금 이렇게 저항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명성고회가 무슨 악행을 했는지 정말 저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요. 가장 유명한 게 그 세월호 막말이죠. 하나님이 공연히 세월호를 침몰시킨 게 아니다. 나라를 침몰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어린 학생들을 이 꽃다운 애들을 침몰시키면서 국민들에게 기회를 준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죠. 이게 목사가 아니에요. 악마죠, 이미. 그죠? 악마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최대 좋게 해석하면 어떤 거냐면은 이 사람은 인간계에 있지만 신기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반신반인? 그런 거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자기도 인간이잖아요. 인간의 기본적인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지 않고 기독교의 교리대로 기독교는 내세관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전두환 같은 개지랄을 해도 기독교만 믿으면 천당 간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런 개지랄을 그렇죠. 하는 거예요. 개지랄하고 용서를 빌면 용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이런 목사들은요, MRI 못 찍을 것 같아요. 뿔이 나와버리잖아. 근데 이미 이 당시에 2014년에도 명성교회는 재정 관리를 하던 장로가 1,000억 원대 비자금 관리 이것 때문에 자살을 한 적이 있었어요. 1,000억 원대예요. 당하신 건 아니고. 그리고 이때 보면은 김사만 목사는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를 했었고 예배 중에도 수시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의사를 밝혀서 그때도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한번 읽어주시죠. 네. 나중에 이명박 퇴임 예배까지 주관하게 되는 게 이 명성교회의 김사만입니다. 그리고 이때 청와대에 들어갈 때요. 아들 지금 김하나 목사 그리고 자기 사위 청운교회 목사까지 다 데리고 들어가고요. 그 후에 박근혜가 정권을 잡았을 때는 박근혜의 조언을 하러 들어가는 고정 목사가 김사만 목사예요. 그러면 그 김사만이는 이명박 시기에 박근혜 시기에 다 갖고 있겠네. 그렇죠. 그리고 보면은 2008년부터 매해 1,000만 원씩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이 교회에다가 기부를 합니다. 불법적인 거죠. 이게 나중에 논란이 되면서 맞다. 네, 막 의혹 받고 이렇게 난리를 친. 개인 돈으로 기부한 게 아니고 국가위원회 그 공금 갖고 기부했었어요. 네, 이런 식이에요 이 교회가. 자, 근데 이제 저는 김진표 의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유예하는 것이 막히니까 또 다른 법을 지금 발의를 해요. 종교인 세제 혜택 법안. 그러면 이 법을 만들 이유가 없잖아. 왜 이러실까? 김진표 의원 이분이 장로님인가 그렇죠?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목사님에게 가는 세제를 혜택을 주자. 이 양반은 국회를 하나님한테 보훈하는 거네. 그죠? 그러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명박이과네. 그냥 가서 교회에서 살지 뭐라 국회의원 해. 참 답답하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보통 이렇게 저도 예전에 좀 안 좋을 때 이제 세무 신고하러 회사에 있을 때는 그게 다 알아서 하잖아요. 네. 직접 신고하러 갔는데 놀라운 건 그런 거였어요. 다 세금을 이제 공제해주는 쪽으로 가니까 세금 낼 게 0원이더라고. 그렇죠. 그거야, 그거. 그러니까 저소득층에게 현금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같은 세제 혜택을 종교인들에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기타 소득으로 자신의 소득을 신고한 종교인에게도 세제 혜택을 주자. 기타 소득은 일반 근로자가 신고하는 근로소득과 달리 필요 공비로 인정해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꼼수죠, 이것도. 근데 김진표 이분이 이제 국회 조찬 기도 회장님이시기도 하고
그런데 본인이 다니는 교회도 제가 봤을 때는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는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법안을 자꾸 만드는 거는 사실은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를 돕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형 교회는 깔끔하게 어떤 그룹으로 나눠서 도와줄 수 있는 교회는 도와주고, 사실 대형 교회는요, 김사만 목사처럼 이 김하나라는 사람이 올해 44이거든요, 만으로. 그리고 이 사람은 뉴욕에서 고등학생 때부터 뉴욕에서 유학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박사학위 몇 개 막 이런 식이거든요. 그 미국에서도 대학교를 3개인가를 다녀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IMF를 미국에서 보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때 당시에 대형 교회에 정말 많은 자녀들이 미국에서 얼마나 많이 돈지랄을 했었는지 그 사람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왜 조세 혜택까지 줘 가면서 도와줘야 되는지, 절대 도와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돈이 차고 넘치는데 이미. 영어 잘하겠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진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지금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요. 과세의 형평성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요. 지금 국세청에서 나와 있는 기본 원칙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기타 소득, 이거는 고용 관계가 없는 자가 강연이나 뭐 이렇게 해서 별도로 얻는 수입을 기타 소득이라고 하는데, 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인데, 기타 소득 금액이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분리과세를 택하든지 종합과세를 받든지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종합과세가 딱 되는 거예요. 이걸 더해서 기타 소득이 연간 300만 원이 넘어가면 근로소득하고 더해가지고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종교인한테만 면제해 주자라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조세 정책의 기본 판을 흔드는 법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건 이제 김진표 씨는 이제 국정기획위 위원장이기도 했잖아요. 네. 사실 문재인 대통령한테 굉장히 짐이 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왠지 부끄러워 죽겠어. 이렇게 막 이런 종교 쪽으로 집착을 하는지. 근데 문재인 정부 자체는요, 김동연 부총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외 없다. 법에 정해진 대로 간다, 이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의 그 종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김진표를 내세워서 뭔가 이 판을 예정대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김진표가 교회 풀악지네요. 그렇죠. 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교회 특수활동비를 받아가지고. 그렇죠. 이제 풀악지를 하고 있는 그럴 거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기타 소득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이 기타 소득은요, 법률적으로 8개 항목 정도는 좀 많은데 8개 항목 정도에 해당하면 이 기타 소득 금액의 80%를 경비로 인정을 해줘요. 그냥 영수증 없어도. 이미 그거 자체가 혜택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 혜택을 더 달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건 뭐 종교인들 불우한 이웃과 함께 하시는 정말 좋은 분들도 꽤 많은 그런 분들만 주로 만나봤거든요. 대형교회 목사는 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종교인들까지 이렇게 폄하가 되지 않길 바라고, 제가 알고 있기에 종교인들 중에 그런 분들은 스스로 소득신고해서 세금 내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꼭 있는 자들이 꼭 이런 식이에요. 서민들, 자기보다 월등히 못 사는 일반 서민들한테는 수십 가지 명목의 헌금을 뜯어내면서 자기들 소득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고. 간단해요. 하느님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노예가 돼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